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2012년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을 확충하고 호남 출신을 배제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무렵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공작 결과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사이버사의 정치 공작 활동에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공모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습니다. 핵심 피의자였던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했던 검찰은 김태호 당시 대외전략 비서관 등 사이버사와 관련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조사한 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여부까지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며 영장을 발부했던 법원이 두 사람을 잇따라 석방했습니다. 자신들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구속 적부심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청와대로부터 지시 없었습니까? 심정이 어떻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죠. 예, 앞으로 수사에 계속 성실임할 겁니다. 법원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등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석방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이 두 사람의 석방 결정을 내림에 따라 수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전병헌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 관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결백과 그리고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강력하게 투쟁하고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현직 수석에 대한 구속 수사를 추진한 검찰로서는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 수사를 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만들어진 울릉도 지열발전 관련 보고서입니다. 지열발전 탐사를 위해 깊이 600m에서 1km에 시추공 4개를 설치한 것으로 나옵니다. 보고서는 지열발전에 따른 유발지진 모니터링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규모 3.0에서 4.0까지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을 확인하는 게 모니터링의 핵심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발 지진에 따른 인근 주민의 불쾌감 예방을 위해서도 이런 감시는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2012년 울릉군은 포항 지열발전소를 만든 업체 넥스지오와 탐사를 실시했고 2014년엔 특수목적법인을 세웠습니다. 2020년까지 울릉도에 지열발전소 등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유발지진 등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지만 실무자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진 유발 가능성에 대한 탐사가 어느 정도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문건을 본 적은 없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2012년 안전 매뉴얼을 만든 것과 달리 산업부는 국내 지열발전소는 소규모 연구개발 단계라며 아직 별다른 가이드라인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소유 방송 출연자들의 평균 연령은 26세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의도로 기획된 방송입니다. 소리 없이 연한 방송 산하소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어김없이 세 분 자리하셨습니다. 양세병님. 안녕하세요. 송병우님. 안녕하세요. 되게 고마워요. 댓글 달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거 고마운데 송병훈이 아니라 송병우. 우병우 할 때 병우.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본명을 쓰니까 어렵나 봐요. 저희 다 막 새벽이고 작가고 이런데. 네. 그 차라리 그러면은 하나 만들까요? 그냥 우병우로 하시는 거죠, 활동을. 너무 괜찮다. 너무 아무도 재밌다. 안 까먹을 텐데. 아니 그게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 할 소리예요? 왜 그럼 난 전두환으로 하지? 우병우가 경멸하는 눈으로 지금 이 차를 좀 쳐다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 우리 송병우님. 예, 그리고 이 작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유방송이 드디어 100화입니다, 100화. 와. 100화.
100회 한 2년 가까운 시간을 달려왔는데 100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또 커플들 생일 100일 뭐 그런 것도 있고 100일 기도 뭐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수능 100일 전 뭐 이런 맞아. 거. 네. 100일에 대해서 남다른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회니까 100회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 방송 지금 초창기부터 한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현재 네. 소요 1화부터 했던 사람이 중간에 패널분들이 다들 개인 사정과 더불어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다 그만두시고 다들 이제 새로 중간중간에 들어오셨고 제일 오래되신 분이 이 작가님이시네요. 네. 그다음에 송병호님, 그다음에 양세병님 이렇게 멤버들이 또 갖춰져서 넷이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첫 회 때 방송했었던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어제 집에 있는데 제가 원래 팟캐스트를 혼자서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준비하던 게 있었어요. 네. 혼자서라도 좀 해보고 싶다. 왜냐면은 사는 게 너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내 목소리 한번 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누가 들어주지도 않을 것 같고 뭐 인기를 끌 그런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수많은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제 목소리 공감해 주실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혼자 녹음기 뭐 이런 거 알아봤었어요. 그래가지고 장소까지 이렇게 물색을 했는데 새가 날아든다 제가 그때 당시에 애청자였었고 방송 듣는데 방송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을 모집하는 그런 그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원을 해서 이제 또 다른 한 분이랑 같이 해가지고 주간 팟캐스트라는 걸 했었어요. 푸른 나무님이랑 셋이서 나름 괜찮았었어요. 와, 타이밍이 좋았네요. 네, 너무 좀 괜찮았었고 재밌었고 방송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한 8회 했나? 8회? 한 10회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 기억나는 게 할 게 없는데 녹음실은 맨날 그 날짜에 왔었던 것 같아요. 열정이라는 게 보다는 할 게 없어. 항상 비워놨는데. 네, 그날 그 시간에 뭔가 해놓을 거를 만들어놨는데 안 하니까 시간도 비고 그리고 뭐 기웃기웃 대보고 싶고 다른 방송도 궁금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같은 날 녹음했었던 이제 커피 한 잔 팀. 거의 방송에 이제 이렇게 게스트로도 몇 번 참석하고 그리고 푸른나무님께서 계속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특별하게 나오라고. 그래서 나와서 이제 방송 이런저런 또 푸른나무님이랑 또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좀 많은 도움이 됐던 시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로 방송을 기획할 거니까 사람을 모으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20대, 저 혼자 30대. 지금처럼. 네, 방송이 이제 스타트했는데 그 전에 이제 기존에 하던 방송이랑 다르게 새로운 포맷의 방송이고 정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미천이 드러나더라고요. 안 되겠다 진짜. 공부를 해야겠다.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신문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사설 뭐 이런 것도 좀 찾아서 읽게 되고 했는데 저는 푸른나무님께서 쭉 진행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진행자를 이제 저한테 해보라고 하시고 빠지셨죠. 그때부터 더 버벅댔던 것 같아요. 더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돌이켜보면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그 정청래 이거 공천 컷오프 됐을 때 그때 하도 이제 멘붕을 많이 당하셔서 녹음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날 그 이슈를 피하고 싶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게 너무 거대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공교롭게 그날 녹음이 우리 소유방송이었어요. 목요일로 기억하는데 메인 패널들 녹음하면은 거기서 언급하시겠지. 우리가 이 얘기를 해봐야 그렇게 공감도 못 끌어낼 것 같고 또 애청자분들의 만족도? 그걸 많이 못 미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푸른나무님께서 오늘 정청래 컷오프 얘기 꼭 하라고. 두둔. 네. 그래서 막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했어요. 했더니 이제 그날 새벽에 이제 댓글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컷오프 된 건 컷오프 된 건데 그거에 대한 분노 플러스 니들이 왜 그 얘기를 하느냐. 메인 패널들이 해달라 막 짜자자자 막 계속 뜨는 거예요. 새벽에 그 댓글 보는데 제가 그 전에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공황장애가 있었거든요. 그게 좀 치유된 줄 알았는데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심장 좀 부여잡고 막 이러고 와이프는 자는데 자꾸 컥컥대니까 져서 왜 저러나 막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지금은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엔 좀 심각했었어요. 그 부분은. 그러고 나서 뭐 많은 우여곡절 사건 뭐 그런 걸 견디면서 이제 또 지금 계시는 뭐 양세병님, 송병호님, 뭐 이 작가님 이렇게 오시면서 합류하면서 점점 더 튼튼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듭니다. 저는 숟가락만 얹은 느낌이지만
같이 누리고 싶네요, 이 기쁨을. 원래 그게 최고야. 그러니까요. 네. 저 그 힘들 때 없다가 좀 단단해지고 나서 들어와서 득을 좀 많이 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예전에 황정민 씨가 그 얘기했잖아요. 수성소 그럼요.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저 초반에 들어왔으면 저도 같이 막 우왕좌왕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좋습니다. 초반에 들어왔으면 아마 훨씬 더 빨리 안정화됐겠죠. 정말. 그런데 뭐 양세병님 합류하신 뒤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 여성에 관한 이슈들을 많이 다뤄주시고 특히 또 학교 내에서 우리가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찾기 힘들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세계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이슈와 시사들을 가져오시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 처음부터 애청자로 맞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새날 전체적인 방송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소요 방송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굉장히 좀 특이한 시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어느 날부터 점점 이렇게 질이 좀 뭔가 붕 뜬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서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기회가 와서 정말로 바꾸게 돼서 제가 송병호님을 민중총궐기 2차 때 만났을 거예요 아마? 1차였었나? 2차. 네, 2차. 2차 때 우리 고깃집에서 뒤풀이 할 때 제 옆자리에 계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제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사람 참 괜찮더라고. 말수도 없고 그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차분하게 잘하는 것 같아서 진국인 느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패널을 새로 영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선뜻 어그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놀랐어요. 깜짝 놀라고. 그 전부터 생각을 하고 계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었네요. 예. 제가 맨 처음 시작한 멤버는 아니지만 거의 초반에 들어온 멤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버릇처럼 찾아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막 여기서 한번 꺾어 이러고 제가 원래 되게 길친데 되게 무의식적으로 길을 찾아오고 있어요 요즘에는. 네, 이 작가님 기억나는 게 우리가 녹음하기 전에 예전엔 저녁 먹고 이렇게 녹음실로 오는데. 자꾸 길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뒤로 이렇게 물러나 있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게 기믹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글로 가면 안 된다고. 진짜 여기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딱 봐도 우회전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생각해도 우회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이상한 골목길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쟤 어디 가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심각하다. 네, 길치 인증하시고. 네, 그냥 이건 뭐 웃으라고 한 얘기고요. 아무튼. 네, 제가 요즘에 뭘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것저것. 근데 만들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막 구슬 같은 것도 아무리 예뻐도 뭐랑 어울리는지는 진짜 껴봐야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모양이 갖춰져 가는 걸 느끼는데, 방송도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네. 처음에는 뭐든지 다 어색하잖아요. 우리가 내는 목소리 자체를 애청자분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어색한 거거든요. 뭐야? 막 이런 거지 있잖아요. 뭐야? 막 이러면서 한번 지켜보면서 평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요 초창기에는 그런 비난의 화살이 지금도 없진 않지만 난 그런 거 괜찮아, 좋아. 그랬지만 이제 점점 익숙해지시니까 또 많은 사랑과 하트를 눌러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근데 최근에 그 다른 팟캐스트에 청년들이 하는 팟캐스트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청년 팟캐스트만 골라서 들어봤거든요. 왜냐면은 어떤 또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을 넓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나름 응원도 하고 뭐 오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년들이 내는 목소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했는데 조기 종영하는 걸 보고 이렇게 끌어가는 게 많이 쉽지가 않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고 근데 대신 소요 같은 경우는 뭐 푸른나무님께서 전폭적으로 좀 자유방임 그냥 너네는 니들 방목 풀어놓으면 알아서 풀 뜯어먹고 잘 살겠지 뭐 이런 그 터치를 많이 안 하셨던 부분도 많이 컸었던 것 같고 그리고 편집을 좀 제가 초반부터 많이 배우면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누구를 만나서 뭘 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토양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럭무럭 쑥쑥 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100회를 맞이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결국은 애청자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새날 소요방송 100회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느덧 정식 코너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100회죠. 2000년도에 있었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0년도를 나름 의미 있게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2000년도 초반에 군대를 갔어요. 아이고. 이등병의 편지 들으면서. 슬퍼. 진짜 논산에 딱 들어왔는데 제가 전날 술을 많이 먹었거든요. 부모님이랑 가는데 덜컹했는데 눈 떴더니 뭐 호국의 요람 육군 훈련소 딱 써있는데 마음이 진짜 완전 우울해지더라고요.
빡빡머리도 막 돌아다니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등심이란 걸 사주셨거든요. 와. 한 점 먹었어요, 한 점. 한 점? 한 점 먹었어요. 속에 안 들어. 속에 입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예. 그래서 도살장 끌려가듯이 해서 군대에 들어갔죠. 하여튼. 예, 나름대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2000년도 하면 기억나는 게 군대에서도 그랬지만 일종의 해빙 무드? 예. 해빙기 진짜 그게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6.15 남북 공동 선언을 단연컨대 2000년도에 있었던 제일 핫한 이슈로 선택을 했습니다. 최초로 이루어진 그 정상회담이었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아주 초반에 제가 딱 그 보면서 생각났던 게 이게 한국사 문제에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현대사에서 이거 많이 나오나 봐요? 네, 그렇죠. 이게 분단 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가장 많이 비교를 제 스스로는 했던 게 그 74. 그 박정희 때 72년도인가요? 그게 74년도인가요? 이후락이랑 뭐 했었죠. 72년도에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때는 뭐 자주평화, 뭐 민족 대단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뭔가 그 무슨 밀양 맺듯이 해가지고 그렇죠. 너 뭐 우리식 민주주의다 이러면서 그런 걸로 뭔가 독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였었다면 네. 이번에 그 6.15 공동선언 당시에는 이제 조금 추상적이더라도 이렇게 하면 통일이 될 수 있겠다라는 발판을 처음 마련했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본격적으로 그러고 나서 2000년도에 있는 이슈들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남북 교류가 엄청나게 활발해졌어요. 네. 예, 경제 협력부터 해서 이산 가족 찾기, 금강산 관광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그때 이제 현대에서 또 소떼 몰고 3차 소떼 이렇게 해가지고 소떼 몰고 또 방북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제일 괄목할 만한 게 2000년에 우리가 남북 단일팀을 구성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기억은 아니고 배운 기억은. 그 깃발 기억나시죠? 그 파란색 바탕에. 예, 하얀색 바탕에. 파란색 한반도. 코리아기. 맞아요. 코리아기라고 이렇게, 해요. 코리아기라는 거. 예, 그 코리아기에 보면은 울릉도, 제주도, 독도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맞아요. 그 깃발 아래 우리 영토를 상징하는 걸 하고 우리는 한민족이다. 그러면서 그걸 보는데 엄청 감격적인 거예요. 진짜. 이어서 대망의 코리아 대표단이 들어옵니다. 11만 8천 명의 관중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가 이제 시작될 겁니다. 한반도기를 앞세운 남북한 대표들, 동시 입장하는 남북 선수단, 남쪽의 농구 선수 정은순, 북쪽의 역도감독 박정철의 한반도기를 앞세운 북한 동시 입장이 역사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And the Olympic Committe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남북한의 하나가 되는 모습을 전 세계 60억의 과시를 하고 있는 남북한 11만 8천 관중들 많은 박수로 하나가 된 코리아를 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립박수를 아끼지 않는 11만 8천 전 세계 지구촌 가족들 왼쪽 가슴에 선명한 한반도 마크에 박수를 아끼지 않는 사마란치 IOC 위원장을 비롯한 11만 8천 명 전 세계 지구촌 가족들입니다. 전 세계가 바로 이 순간 두 손을 맞잡은 코리아의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북이 하나가 된 이 순간 관중도 하나가 되고 있고 한 깃발 한 유니폼에 입장을 하고 있는 남북 대표 선수단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11만 8천 관중들입니다. 근데 17년 만에. 그랬죠.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도 남북의 물론 긴장 상황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긴장 상황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점차 그래도 나아지는 거 있잖아요. 뭐 주식 그래프처럼 올랐다 줄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가파르진 않지만 완만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는 그런 그래프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명박이 집권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남북 관계는 급냉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죠. 그렇죠. 어렵게 쌓아놓은 모든 걸 한순간에 다 작살냅니다. 네.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뭐 박근혜 정부도 만만치 않게 뭐 어지럽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긴장 속에 있는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 문재인 정부의 숙제이긴 한데 통일에 대한 그런 초석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적폐청산을 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과거사를 재정비를 하잖아요. 네. 근데 과거사를 청산한다는 게 사실은 원래는 한민족이잖아요. 네. 그때로 돌아간다는 의미도 있지 않나 싶어서 언젠간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2000년도에 있었던 가장 쇼킹했던 사건 오늘은 한 가지를 꼽아봤는데 그게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이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는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반드시 통일이 돼야 되는 거는 우리 민족의 자명한 숙제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정부도 그렇지만 우리 민간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요. 오늘의 첫 번째 순서 2000년도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의 이슈. 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 싸가지 없는 사람 얘기해보겠습니다. 그 예전에 배우 윤문식 씨 아시죠? 이런 싸가지 없는 예, 누군지 아시죠? 이 이름을 이 단어와 함께 보게 될 줄은 정말 사실 생각을 잘 못했는데 네. 안철수 대표가 이제 원외 지역위원장한테 싸가지 없다라는 말을 2번 되풀이해서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죠. 국민의당 김기옥 원외 지역위원회 회장에게 싸가지가 없다라고 했대요. 23일 날 국민의당 원외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두고 안철수 대표랑 김기옥 협회장이랑 썰전을 벌인 건데 그 당연히 김기옥 협회장이 약간 안 입곱게 본 거죠. 통합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게 막 설전이 길어지고 좀 격해지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안철수 대표한테 가서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안철수 대표가 삿대질하면서 왜 싸가지 없게 말하는데 라고 아니야. 2번을 왜 싸가지 없게 말하는데 그렇게 얘기했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안철수라는 사람이 처음 정치를 한다고 이렇게 깝죽될 때 있었잖아요. 2010년도? 11년도?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사업가 출신은 정치하면 안 된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사업했던 사람은 절대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왜 말씀을 드렸냐면 사람들한테 사업을 하면서 거의 제왕적인 권위와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보통 그렇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안철수 같은 사람은 뭐 인생에 있어서 실패라는 거를 크게 겪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토론을 한다든지 누군가의 그 고언이나 이런 거를 뭐 귀담아 듣는다든지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보통 지시를 하는 입장이었겠죠. 그렇죠.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가 당대표잖아요. 그 당대표라는 지위 자체를 제왕적 당대표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어 봐요. 어떤 비극이 초래됐을지 그러네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박근혜 투야 볼 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나중에 얘기한 걸 들어보면은 사적인 대화였다라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김기옥 회장이 어느 정도 예의를 벗어난 행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정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는 대표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자신한테 이러한 자기 의견이나 이런 거를 보고를 해야 되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고성이 오가거나 뭔가 말을 했을 때 왜 나한테 예의를 갖추지 않고 그렇죠.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애초에 싫은 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게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런 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노미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제 본인이 대표면 그래도 이런 말을 자기가 들었을 때는 아무리 사적인 자리라고 하더라도 말을 좀 조심했을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정신이 남아 있으면. 근데 이게 좀 막 얻어맞고 얻어터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그죠? 특히 이런 사람들이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자료를 제가 하나 봤었는데. 대선이 끝나고 나서 안철수가 대선에 대한 분석을 하더라고요. 20, 30, 40대 해가지고 전 연령층이 있어서 고르게 자기가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자기가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기 안에 틀에 너무 갇혀있는 사람이죠. 그러네요. 예, 공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당 5% 지지율은 이건 당대표가 지금 진짜 분골 쇄신해서라도 어떻게든 끌어나가서 지지율을 10%대 이상으로 올려야 되는 그 국민의당 당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기대에 보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노력 안 하고 지가 마치 대통령인 양 뭐 세계 돌아다니면서 대통령 놀이하고 앉았잖아요, 지금. 그리고 국민의당 통합 문제에 대해서 다른 당원들이 반대한다면 다른 당원들이 만약에 반대한다면 그걸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반대하는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모욕을 하고 싸가지 없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되죠. 그쵸. 예, 원외위원장한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내가 작년 뭐 총선 때 유세도 같이 가졌지 않느냐라면서 맞아. 되게 막 유세 떠냐? 유세 떨어? 서러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세 가진 거 지금 유세 떠는 거야? 그럼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SNS에 공유를 하면서 이제 원내 사람들과 알게 돼서 일이 엄청 커진 건데 이렇게 커질 줄 몰랐겠죠 뭐. 저도 큰 기업은 아니지만 굉장히 작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대표 입장에서 뭔가 결정을 할 때 사실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의견을 저한테 주잖아요. 그러면은 제 의견도 있고 그 사람들 의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쪽에 맞을지는 누군가가 공정하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근데 대표가 공정성을 잃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가 결국에는 모두한테 이득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걸 과감하게 밀어붙일 때도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의견을 존중하면서 밀어붙이느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 의견을 묵살하면서 밀어붙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충성심이라든가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기본적인 소양이 부족했던 걸로 보여요. 네. 결국에는 뭐 안철수 대표가 뭐 유감이다. 유감 표명을 했죠. 유감만 표명한 거죠, 사실은. 뭐 진심 미안하다고 어린 사과 이런 건 않았죠. 예, 그런 진심 어린 사과나 그런 건 아니고 김기옥 회장에게 미안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일이 있어서 유감인 거예요. 맞아요. 이 사람은. 일본이 한번 우리한테 그러지 않았나요? 유감이라고. 그래도 우리가 유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단어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 그래요. 하여튼 떨어지는 당 지지율 그리고 다가오는 지방선거. 그런데 이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통해서 그 원론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거죠. 이건 결국에는 당대표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네, 다시 또 대권을 꿈꾸면서 사람들이 안철수에 대한 환상이 많이 깨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 보면서 또 한번 그런 안철수에 대한 환상이 좀 깨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였습니다. 싸가지 없는 안철수였습니다. 예, 오늘의 이슈 두 번째입니다. 예, 오늘의 이슈 두 번째는 재판 도중에 법정에서 난동을 피면서 자기를 사형시켜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옳은 말만 하시네요. 예, 누구죠? 네, 또 순실이가 예. 또다시 소동을 일으켰는데 예, 최순실이죠. 최순실이 24일에 법정에서 난동을 부려가지고 재판이 중단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법정에 들어오기 전부터 변호인한테 부탁해서 막 약을 좀 먹고 가야겠다. 네. 이러면서 뭐 이렇게 약을 또 먹고 갑자기 법정에서 있다가 갑자기 뭐 책상을 쾅쾅 두드리고 나 여기서 뭐 억울해서 못 살겠어. 빨리 사형시켜줘라고 광광 울었다는. 네. 예, 사형은 맞아요. 제가 봤을 때 형량은 사형 정도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 때릴 수 있는 건 무기징역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렇게 곱게 안 죽이죠 우리가. 그럼요. 네. 그랬더니 기사 반응을 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나열해 놓은 게 있었어요. 최순실 날 사형시켜 줘라 이렇게 돼 있고 네. 바로 옆에 네티즌 뭐 유병 장수하길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법정 모욕죄가 아닌가 막 생각을 했는데 애초에 몸이 별로 안 좋다고 휴식을 먼저 요청을 해서 재판이 휴정되자마자 막 울부짖기 시작한 거래요. 그래서 휴정하고 나서 막 사형으로 죽여달라 얘기를 하다가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변호사가 와서 이제 최순실 없이 이렇게 이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떠든 것 때문에 뒤에 있는 개정 시간도 5분 더 지체되는 등 뭐 아무튼 변호사랑 얘기할 때도 밖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안에까지 들리고 했다고 해서 또 이것도 법정 모독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싶기는 했어요. 법정 모독죄를 피하면서 이슈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요. 딱 예. 휴정하자마자 막 울부짖고. 그러니까 다 되게 절묘하잖아요. 맞아요. 왜 감정의 기복이 하필이면 휴정할 때 나타나냐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최순실의 돌발 행동이나 감정의 기복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일종의 액션이다. 네, 맞아요. 일종의 1인극인 것 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치밀한 구성이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분명히 지금 현재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요. 최순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재판이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고 최근 또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그 혐의가 또 추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특수활동비가 약 4,500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무슨 강남의 그 일명 비밀 의상실에서 네. 제작된 옷과 가방의 비용을 네. 처리하는 데 쓰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재판을 방해하는 거죠. 질질 끌어보고 싶고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다음 재판에서는 건강상의 문제로 분명히 불출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박근혜도 보이콧하고 최순실도 보이콧하고 아주 쌍으로 걸석 재판인가요? 그걸? 네. 걸석 재판을. 근데 저는 사실 그걸 찾아보니까 미결 구금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미결 구금실이요? 네, 그러니까 그 계속 법정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구속 수사가 진행되면 네. 그래서 구속해서 뭔가 재판을 받게 되면 그동안 구치소에서 있었던 시일을 그 형량에다가 포함하는 네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제가 요새 슬기로운 감방 생활인가 그걸 보는데 구치소랑 그
감방이라고 하잖아요. 교도소. 네, 구치소랑 교도소의 환경은 이게 같은 것 같으면서도 되게 많이 현저하게 다르게 묘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 어차피 자기가 형량 받을 거라니까 구치소에서라도 질질 끌어서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지내보려고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조금 편한 데서 오래 개기고 네, 정작인데. 어차피 받을 거라고 하고 있으면. 힘든 데 가서 형량을 좀 줄여보자. 진짜 부질없다. 뭐 물론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자꾸 뭐 이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정유라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최순실 재산을 이제 처분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돈으로 나올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겠죠. 네, 나와서 또 그 돈으로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불법 재산들 있죠. 그런 재산들을 환수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최순실 씨가 이렇게 막 상체를 막 크게 흔들면서. 상체를 크게 흔들었대요? 예, 막 책상에다 이렇게 상체를 막 부딪혀가면서 막. 하체는 안 흔들었지. 크게 울었다. 근데 왜 휠체어 타고 나갔지? 뭐 하체는 그 멀쩡한데. 그럼 휠체어에다가 상체를 휠체어에다 박아놓고 이렇게 밀고 나간다. 다리는 이렇게 공중에 떠있고. 괜찮은데, 그거. 네,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그게 네. 제가 봤던 영상 중에 이제, 미국에서 청소년 범죄자 중에 네. 살인 저질렀는데 자기가 죄를 받게 될지 모르는 듯한 표정으로 앉아있다가 선고로 갑자기 무기징역을 딱 받으니까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그 아이랑 굉장히 비슷했어요. 예, 그래요. 예,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흔들어놨던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최순실 씨가 자꾸 이렇게 돌발 행동. 네. 그 과거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뭐 특검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소리 질러가지고 연병 안에 들었었잖아요. 예, 우리 촛불 전국에서 한 1년 전쯤이네요, 딱 기억이 나는데. 우리 애들, 우리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러다가 끌려갔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바로 연병 안에. 맞아요. 연병 안에 삼창, 연병 삼창. 오랜만에 들어보고 싶네요. 예, 진짜 연병하고 있네요. 분명하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지금 밝혀진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계속해서 이걸 정치적인 문제를 끌고 가서 네. 이게 계속 문제다. 나 지금 정치적으로 보복받고 있고 피해당하고 있다라고 프레임을 밖으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최순실한테 전 좀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뭐라고 한 거야 지금? 네. 박근혜가 이제 크게 실수할 뻔했어. 그러니까요. 이거는 송병구한테 우병우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실수야? 오늘 실수 많이 하네. 네. 박근혜한테 이제 변호인단이 사임을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네. 당시에도 뭔가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서 구속을 연장하는 것 자체가 뭐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또 한 번 법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도 바깥으로 빼버리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결국에는 국선 변호사 5명이 선임이 됐고 지금 이제 다 거의 검토가 완료가 됐다 이러고 되어 있는데 사실 돌아가는 전국을 보면은 그런 시도들 자체가 그렇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진 않아요. 네, 이번 영국도 그냥 힘만 뺐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또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최경환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경환이 그 자유한국당에서 자기가 재판에 불출석하겠다. 재판을 받을 수 없다. 도와달라. 뭐 이런 식으로 호소를 했고 그거에 화답하듯이 정우택이 특수활동비 관련돼서는 우리가 수사를 받을 거면 뭐 과거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도 같이 특검으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입장 표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도 최근에 혐의가 추가될 게 결국엔 특수활동비 관련한 거잖아요. 그렇죠. 최경환도 특수활동비가 걸려 있는 거죠. 근데 특수활동비 파다 보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총체적으로 특수활동비에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그 커넥션들을 통해서 연합전선을 이루고 반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왜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만 언급하고 이명박 정부는 패싱하는 걸까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때 관련된 거는 이미 다 그런 정황이 없고 다 사실 무근이다라는 게 이미 다 거의 다 소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물타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 예, 그래요. 최순실이 단순히 그냥 자신의 감정의 기복에 의해서 법정에서 난동을 부렸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계산된 꼼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한번 연관지어가지고 정황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
이 사람들은 곱게 죽이면 안 되죠. 그리고 유병 장수시켜야죠. 예, 교도소에서 그러니까 형량을 계속 추가시켜가지고 진짜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부터 격리시켜야 될 것 같고, 예, 관련해서 뭐 최경환이 뭐 재판 불출석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조만간 심판의 날이 머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법정에서 난동을 핀 무의미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오늘의 이슈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이슈 세 번째는 예전에 저희 방송에 나왔었던 그 이효석 작가님의 외손자분이 계세요. 스티브 조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스티브 조 선생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병원이 이제 강동성심병원이라고 어제 MBN 보도로 정확히 나왔고요. 우리가 강동성심병원 하면은 최근에 그렇게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은 병원이잖아요. 임금체불 의혹도 그렇고요. 임금체불 이외에도 무슨 뭐 일송재단 일송의 밤? 이러면서 일송의 밤. 그래서 우리 장기자랑 네, 얘기했었잖아요. 장기자랑. 예, 그때 우리 또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했던 마차님이랑 한번 네. 신나게 얘기했었는데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뭔가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건도 보면은 그런 경우예요. 이게 이제 의료 분쟁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최근에는 이제 의료 분쟁 조정 위원회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그 제소를 하게 되면은 분쟁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강동성심병원 측이 그 의료 분쟁에 관한 조정에 불응을 했어요. 불응을 하고 이게 사건이 제가 알기로도 지금 벌써 2년이 넘어간 사건, 3년 이렇게 넘어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고인의 시신을 무연고자로 처리해가지고 그 병원에서 처리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진짜 몰상식한 거죠. 이거는 그 솔직히 의료 분쟁까지는 많은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까지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무연고자면은 아마 그냥 처리되고 뭐 화장시키고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요? 시신 처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에 그 시신이 있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처리를 해버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 강동구청 관계자한테 연락을 해서 무연고자 처리를 해달라 그랬는데 구청에서 자식이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가 증거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거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해놓고서도 이제 결국에는 유가족한테 시신 안치료로 3천만 원을 내라는 소송을 제기를 한 상황이라 사건 자체를 은폐시키는 데다가 적반하장으로 네, 민사소송까지 걸어버리는 이렇게 극악한 병원이 있을 수 있나 싶네요. 네, 그 당시 그 피해자이신 그 스티브 조, 그 MBN 보도에서 이제 조경서 선생님이라고 성함이 나왔는데 그분에 관한 에피소드를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그 의료 사고의 정황이 보여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비정상적인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예, 이제 유가족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장기자랑 논란 때문에 노동부 장관이 그 성심계열 병원들에 대해서 노동 점검을 강화하겠다라는 또 발표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폐죠. 이제 그 의료기관이 자신들이 고용해서 쓴 직원들에 대한 갑질, 그리고 또 자신의 병원에서 의료사고에 의혹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그 폭력이죠. 이건 일종의 그런 걸 행사하고 있다.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의료사고 하면은 이제 뭐 성형외과라든가 네. 그런 데 앞에서 이제 시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이제 굉장히 힘들게 거기서 이제 1인 시위를 막 하시는 걸 제가 그때 이제 많이 봤어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정부의 커다란 문제가 이제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제대로 다 조사가 되고 해결이 좀 돼서 그런 분들이 더 안 생겼으면 합니다. 네. 그래요. 의료사고에 의혹이 있는 피해자들을 기만한 행위를 한 강동성심병원. 그와 더불어 자신들이 고용한 직원들에 대한 갑질. 그런 부분들 보면은 이런 관련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유가족이신 이제 조경서 선생님 같은 경우 그 뒤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셔가지고 뭐 몇 번 쓰러지시고 막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당도 높고 그래서 건강이 또 많이 염려가 되는데 건강 잘 챙기시면서 반드시 진실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러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같이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의 이슈 세 번째였습니다. 새가 날아든다 에피소드 1517화 이효석 선생 따님이 의료사고로 돌아가셨다 편을 들어보시면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금주의 시사. 예, 금주의 시사입니다. 금주의 시사는 양세병님이 준비하신 시사를 할 건데요. 어떤 시사 가져오셨죠? 네, 요즘처럼 패딩을 꺼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날씨가 되면 한 번쯤 얘기해보고 싶었던 주제였는데요. 네. 이번 주제는 패션과 윤리, 지속 가능한 패션입니다. 에코 패션이라고도 부를 수 있죠. 지속 가능한 패션이요? 네네. 사실 패션과 윤리 이렇게 딱 얘기해버리면 뻔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동물보호협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패션 쪽 친구가 있어서 최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저도 여러분들처럼 패션 윤리했을 때 모피, 밍크 코트, 여우 목도리 뭐 이런 거 생각났거든요. 그 실제로 그런 도축 장면, 자극적인 장면 보면은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경계 같은 거는 요즘 사람들이라면 상식 수준으로 거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가져와 봤는데 사실 그 보들거리는 그런 코트? 네. 이런 거 말고 그런 모피가 아니더라도 일단 모피부터 살짝 짚고 넘어가자면 일상생활에 다양한 형태로 모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를 좀 잊고 지나가는 경향이 많아요. 밍크 코트처럼 고급진 느낌 그런 걸 내가 안 쓰니까 나는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롭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저희 화장할 때 필수 도구잖아요. 메이크업 브러쉬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사실 다 다람쥐나 족제비 같은 야생동물 털로 되어 있는. 네. 그래요? 네, 그게 되어 합성 섬유 아닌가? 제가 쓰는 그런 저렴한 저가는 네. 그런데 보통 메이크업 브러쉬 하나에 저는 1,000원짜리 쓰는데 한 3만 원, 4만 원 하거든요. 그래요? 네네네. 메이크업 브러쉬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있구나. 네, 저는 다이소를 씁니다. 즐거운 쇼핑 다이소. 제가 메이크업 브러쉬를 안 쓰니까 네. 쓸 일도 네네네. 없을 것 같고. 보통 사면 한 2, 3만 원대 많이 사요. 그게 동물 털로 만든다? 네네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날씨에 빼놓을 수 없는 이 패딩도 다들 아시잖아요. 오리나 거위 털을 쓰는 것도 산채로 이렇게 목이 눌려서 털을 뽑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구스다운이나 뭐 덕다운 많이 입잖아요, 요즘. 보통 하나씩은 장만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오리털 잠바를 가지면 부의 상징. 맞아요. 예, 진짜 예전에 사기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없는 애들은 솜잠바 입고 좀 맞아요. 있는 집 애들은 오리털 잠바 입고. 그리고 거기까지는 또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울 섬유는 또 사실 별로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울을 스웨터는 너무 많이 입잖아요. 근데 그거는 양 털을 깎을 때 더러운 게 안 묻게 하려고 산채로 엉덩이 살을 도려내고 털을 깎는데요.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몰랐던 건데 겨울철에 앙고라 니트, 앙고라 양말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앙고라. 저는 앙고라가 제조 방식인 줄 알았어요. 털이 부들부들하길래. 나는 그 어느 나라의 지방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앙고라 지방. 앙고라 토끼가 있대요. 앙고라 토끼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토끼 역시 산채로 붙잡혀서 털이 뜯기는 방식인데. 뜯긴다고요? 네. 미는 게 아니고? 네, 뭐. 어쨌든 산채로 그렇게 동물이 학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른 개체에 의해서 산채로 머리털이 뜯긴다고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계인들이 그걸로 목도리 짜 입고. 머리털 뜯긴다고 생각해봐요. 가다가 잡혀서 옷도 벗겨지고 머리털도 뜯기고. 옷만 벗기면 되는데 털이 다 뽑힌다고 생각해봐요. 좀 그렇지. 무섭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새에 소비됐을 모피는 가장 가시적인 예시일 뿐이고 네. 사실 패션 산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여러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게 아무리 멋있는 최신 트렌드에 막 디자인 막 번쩍번쩍하고 이런 패션이더라 하더라도 어쨌든 다 전통적인 산업, 그러니까 면농사랑 뭐 양사육, 섬유 제조, 염색 공정 같은 전통적인 산업이 베이스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 나오는 건데 사람들이 그 화려한 외면 때문에 그걸 되게 쉽게 망각하거든요. 되게 패션쇼를 보고 사람들이 디자이너가 바느질하는 모습, 막 재단하는 모습을 상상하지 뭐 양털이 뜯기거나 뭐 이렇게 염색 공정, 섬유 공정을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잊게 되는 건데 물론 요즘에는 아까 얘기했던 오리털이나 거위털 같은 보온제도 RDS라고 해서 책임 있는 다운 기준 같은 단체가 만들어져서 살아있는 거위의 털을 거의 쓰지 않고 뭐 좋은 환경에서 사육되는 뭐 거위에서 나온 털이다라는 인증제도 같은 걸 많이 해서 요즘 대형 업체들에서는 다 이 RDS에서 인증 마크가 찍혀 있는 제품들을 많이 내보이고 있거든요. RDS. 네, 그리고 울 같은 경우에도 울은 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양이
어쨌든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품으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학교 과제 때문에 뭐 알아보다가 발견했는데 캐시미어라는 염소가 털이 저절로 빠지는 동물이래요. 아, 캐시미어 소재가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최근에는 그 한국 브랜드에도 런칭된 게 있던데 무조건 그 캐시미어가 털갈이를 해서 자연스럽게 바닥에 이렇게 널브러진 털들만 모아서 쓰는 그런 브랜드도 생겨나고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는 업체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캐시미어가 소재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요. 쉽게 이렇게 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옷은 아닌 걸로 알고 그럼요.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옷의 대중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맞아요. 소재에 따라서 그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좁혀지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패션 산업 문제가 굉장히 근본적으로 고쳐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아까 얘기한 RDS니 뭐니가 있긴 하지만 동물 기반 소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저희가 실제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윤리적 패션을 옹호하는 사람들 중에서 합성 소재를 사용하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차라리 합성 소재로 가자. 네네네. 예. 합성 소재는 성능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합성 섬유 생산은 일반 생산에 비해서 자원 소비도 굉장히 적거나 온실가스 배출도 낮고 이미 널려있는 그런 쓰레기들을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된대요. 재활용이 되니까. 네. 네, 근데 이렇게 쉽게 친환경적인 정답이 이렇게 딱 나와버리면 그럼 다 우리 뭐 그거 쓰면 되잖아 라고 해버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거였으면 진작에 다 고쳐졌겠죠. 근데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합성 섬유를 사용하는 일이 적극적인 재반 활동이 기반에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더 높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안 입게 된 옷들을 그냥 버리거나 집에 두면은 아무런 뭐 재활용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제대로 된 기관에서 수거를 하고 또 제대로 된 순환 사이클이 계속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효과가 있는 방법인 거예요. 합성 섬유를 쓴다는 것도.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순환 사이클에서 벗어나 버리면 오히려 수거에 훨씬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들게 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되지 않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나는 뭐 모피나 동물을 괴롭히는 짓을 하지 않겠어. 나는 이제 동물 친화적인 옷만 입을 거야 라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옷 한 벌을 만들 때 나오는 뭐 쓰레기, 이산화탄소, 물의 소비 이게 사실 엄청 뜬구름 잡는 소리 같지만 옷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입잖아요. 옷장이 막 터져나가잖아요. 한 사람당. 아마존 쪽은 좀 뭐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아마존이랑 아프리카 일부 지방 쪽은 아직까진 네 그렇긴 하지만 네. 어쨌든 옷 생산량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하고 생산 지역도 세계 곳곳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미세먼지나 황사, 뭐 지구 온난화 뭐 빙하 이런 문제들이 한 회사나 한 개인이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처럼 패션 산업도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최근 미국이 탈퇴 선언을 했던 파리 기후 협약으로 이어지는 범국가적인 노력에 동참할 필요성이 더 커진 건데 네. 이제 여기서 지속 가능한 패션이 나오는 거죠.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나오는 건데 지속 가능한이라는 말이 단지 환경 오염이나 뭐 인간의 안락한 삶 이런 것들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노동 착취랑 아까 얘기했던 동물 소재의 윤리적 사용 네. 이런 문제까지도 굉장히 이렇게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뭐 지속 가능한 컬렉션 라인을 만들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 이게 단순 마케팅 수단이 됐든 아니면 뭐 선의가 됐든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개선책을 만들고 있고 이게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패스트 패션 아세요? 패스트 패션이요? 이라는 말을 아세요? 잘 몰라요. 저는 패스트 패션의 엄청난 추종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건데 이게 빠르고 저렴하게 바꿔 입는 유니클로, 자라, 갭, H&M 이런 패션들을 묶어서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요. 굉장히 저렴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옷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렴하지도 않던데. 약간 뭐 그렇긴 다른 하지만 브랜드들에 비해서는 저렴하고 보세에 비해서는 비싸지만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저렴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철 옷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 입고 1년쯤 지나서 버리고 또 사고 이런 옷들이잖아요. 이런 패스트 패션 시장에서 재활용 옷 수거함을 굉장히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거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유니클로 얘기를 해볼게요.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매장을 통해서 더 이상 입지 않은 유니클로 옷을 기부를 받은 다음에 이것을 UN 난민기구를 통해서 제3세계 아이들한테 전해주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제3세계에 대한 지원을 리사이클이라는 방식으로 풀어낸 건데
이게 굉장히 좋은 마케팅 혹은 사회적 책임? 뭐 CSR 사례로 등재되기는 하지만 그 유니클로 제국의 빛과 그림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이 책을 보면은 사실 유니클로가 엄청나게 노동력 착취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거든요. 그 유니클로가 또 저기 독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노동력 착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값싸고 품질 좋은 옷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결국 인건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유니클로 리사이클은 사실 엉뚱한 데 가서 속죄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 그러니까 이쪽 논 물 퍼다가 저쪽 논 물가 되는 그런 경우잖아요. 하지만 그 저쪽 물은 감추기에 급급하고 그렇죠. 이쪽 물은 엄청 광고를 하기 때문에 되게 착한 기업인 것처럼 비춰지기 쉽다는 거죠. 그 선심은 지들이 쓰는 거지. 네. 예. 그래서 대부분의 패스트 패션 브랜드가 비슷한 실정일 거고 저는 이런 게 지속 가능한 패션인지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인 거죠. 그 느낌이 드네요. 유니클로를 보면은 악덕 기업주야. 완전히 진짜. 네, 맞아요. 너네 야근 뭐 수당 이딴 거 없어 그러면서 막 채찍 만졌지 악덕 기업주인데 그 사람이 연말 되면 이렇게 산타클로스처럼 같은 데 가가지고 선물 들고 가서 사진 한 방 빵 찍어가지고 지역신문에 나는 뭐 그런 네. 거랑 비슷하네요. 네, 유니클로 매장에 가면 다들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수거함도 딱 있고 막 되게 유엔 난민 뭐 약간 이런 좀 느낌. 스마트해 보이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근데 합리적인 그런 걸 소비. 어필하니까 좀 약간 거부감이 들기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니클로 소비량에 비해 생각해보면 그걸 다 기부를 받아서 제3세계 애들한테 보낸다? 그럼 제3세계 애들 되게 더워할 것 같지 않아요? 소비량이 엄청난데. 정장 히트태그 아프리카에 가져가면은 욕먹습니다. 아니, 그 소비량이 엄청난데, 그걸 뭐, 기부를 뭐, 아니, 네? 히트태그는 킬리만자로 고원 올라갈 때나 필요한 거지. 일반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는 민폐지. 비싸대기마저 잘못하면. 맞아요.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그거는.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네. 네, 뭐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또 사례를 소개하자면 지속 가능한 패션의 움직임 안에서 좀 흥미로운 사례도 있기는 해요. 전통적인 운동화는 천이랑 가죽이 이렇게 바느질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조각조각을 잘라서 엮어서 붙여놓는 건데 최신 운동화 중에 몸체를 이렇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름에 얼기설기 이렇게 집 엮듯이 네네네. 엮어놓은 운동화를 보거나 아니면은 양말 거의 양말인데 양말 밑에 밑창이 달려있는 식의 그런 좀 특이한 운동화들 아마 보셨을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이게 뭐 가볍고 편안해서 인기를 얻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처음 보면은 기성 제품에 익숙해진 저희의 눈에는 이게 도대체 뭐라고 신고 다니지? 가격은 비싸기만 하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양말 밑에 밑창 달려있는 것 같은 게 플라이니트라는 그런 운동화인데 제작 과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보통 운동화에 비해서 60%나 줄었대요. 그러니까 패션 브랜드들이 이렇게 친환경적인 소재로 뭐 제조 방식을 굉장히 연구하고 새로운 섬유를 연구하고 하는데 이러다 보면은 이게 나이키에서 나름 히트를 치고 있거든요. 저희가 네. 아직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의 일상복도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쓰레기가 덜 나오는 방식으로 디자인되고 소재나 재봉 방식 자체가 아예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리고 저희가 그런 거에 지속 가능한 패션에 계속 관심을 갖게 되면 이런 게 또 하나의 유행이 돼서 사람들이 굉장히 에코 패션 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복잡한 얘기기는 하지만 결론을 내리자면 결국에 이런 문제들이 옷을 너무 많이 사고 너무 많이 버려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패스트 패션이 생겨난 다음에 그 패션이 소비되고 생산되는 주기가 되게 빨라졌다고 들었어요. 훨씬 빨라졌다고. 네. 그래서 그만큼 소비랑 뭐 이렇게 만들면서 생겨나는 오염 같은 것도 훨씬 더 많아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 새로운 소재와 옷을 만드는 건 아무리 친환경적이라고 하기는 해도 당장의 문제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듣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 싶으시다면 친환경 새로운 신발을 막 사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옷을 오래 입는 게 네. 지금 당장은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이긴 하죠. 그럼 여기서 각자 제일 오래 입고 있는 옷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옷 자체가 이미 뭐 다 3년은 다 가뿐히 넘어요. 그래요? 3년? 3년? 제일 오래된 게 한 3년? 이 작가님은요? 저는 초등학교 이후로 그렇게 키가 많이 안 커가지고 사실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 때 거인이었는데 아니요 거인도 아니었는데 네. 네 지금 그 상태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사실 네. 초등학교 때 입고 있던 옷도 잘 입고 있고요. 그래요? 네, 팔이 좀 짧긴 한데 팔을 많이 안 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입었던 떡볶이 코트도 잘 맞고요. 이 이슈가 필요했던 사람은 저였군요. 저 같은 경우도 집에서 입는 그 티셔츠가 있어요. 그 우리 와이프가 호시탐탐 버리려고 하는데 제가 못 버리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23년 됐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샀던가? 애착 티셔츠 같은 거구나. 그거 어디 거냐면 브렌따노. 어디 거죠? 모르겠어요. 이랜드에서 만든 건데. 새치기를 하지 않는다. 눈에 띄니까! 색다르게 사는 나! 23년 됐다고요? 네, 23년. 제가 23살인데.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95년생이죠. 네. 그때 산 거예요. 여름에 우리 어머니가 너 이거 사시사철 입기 좋겠다 그래가지고 괜찮냐고 샀는데 그걸 아직도 입고 있는 거야. 대단하다 진짜.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옷을 좀 오래 입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저 잠바는 이제 너무 추워가지고 하나 샀는데 뭐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이거 한 6년 된 것 같고. 한번 사면 좀 오래 입어요. 코트 같은 경우는 뭐 한 10몇 년씩 입고 그랬었던 거죠. 근데 저도 그게 약간 옷에 대한 애착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도. 네. 그래서 이 옷을 내가 입고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이 난다거나 그러면 그 옷을 쉽게 버릴 수 없고, 심지어 왜 원래는 추리닝 같은 것도 새 거 입을 때보다 좀 헌 거 입을 때가 뭐 몸이 더 편하잖아요. 몸에 이렇게 쫙 붙는 느낌 나고. 몸에 길이 든다고 하잖아요. 옷이. 네. 무릎 좀 나와야 되고. 예. 엄마가 맨날 얘기해요. 비싼 거 사서 오래 입어라 얘기하는데. 옛날 어른들 다 그렇게 근데 얘기하지. 엄마 나는 도저히 유행 지나서 못 입겠다고 맨날 막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사거든요. 10만원짜리 코트 하나 사주면 그 철만 입고 못 입겠어요. 유행에 조금 민감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주변에 패션에 엄청 뭐 인스타 팔로워도 엄청 몇천 명 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패션이 조금 바뀐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옷만 입고 비싼 거 많이 입고 그랬었는데 완전 할머니들이 입을 것 같은, 근데 그 친구는 뭐 태가 좋아서 잘 어울리긴 하는데 되게 통넓은 거 입고 잘 모르겠는 옷을 막 입어요.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런 거에 굉장히 회의감이 들고 에코 패션을 좀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서 옛날에 엄마 옷 꺼내서 입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인스타 팔로워가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런 옷들을 입고 유튜브 영상도 찍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다, 멋있다, 좀 정갈한 느낌이다 하면서 따라하려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지속 가능한 패션에 좀 관심을 갖게 되면은 좀 따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친환경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 육성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많이 좀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옷을 사면은 좀 절약해서 입는 습관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또 뭐 아까 양세병님이 얘기했었던 그런 패션 트렌드의 반영을 따라가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올해 여름에 이제 외국인이 지나가다가 저를 보더니 He's wearing like back in 80s. 아니, 그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누가 지나가면서 그냥 툭 던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 이거 툭 던졌는데 나 못 알아듣겠어. 80년대처럼 입고 다닌다고. 80년대? 네. 아, 그래요? 제가 거기 상처를 받아서.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송병호님을 좀 보면 느낀 건데, 제가 송병호님 이렇게 좀 봤잖아요, 몇 년간? 이렇게 보면서, 야, 저 친구도 나보다 어린데, 진짜 패션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없구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저 병호 씨랑 똑같이 입는 사람 영화에서 본 적이 있는데, 네. 약간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딴 사람 들으면. 근데 그 500일의 썸머에서 그 조셉 코든-레빗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 연기하는 배우가 주연 배우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도 약간 되게 머리 스타일도 비슷해. 심지어 맨날 그 말도 안 되는 크로스백 있잖아요. 그거 들고 다니는 그 느낌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뭐 비주얼은 좀 다르지만 아무튼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송병호님이 어디가 어때서? 아유, 그럼요. 네. 저는 진짜 그 전자제품 사는 거에만 관심이지 옷 사는 거에 관심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관심 분야인 것 같아요. 뭐 네. 양세병님처럼 옷 좋아해가지고 패스트 패션을 신봉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송경호님처럼 뭐 전자제품,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엔 에코 패션 쪽으로 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한 가지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제가 나는 자연을 지켜야지 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구제로 옷을 많이 사 입는 편이거든요. 저희 학교 생활관 지하에 나눔 가게라고 옷을 되게 싸게 파는 구제 샵이 있어요. 네. 거기서 파는 돈이 이제 수익금이 일부가 이렇게 기부가 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괜찮다. 근데 그거를 생각해보면, 그러면 사람들한테 계속 뭐 소비가 아니라 검소한 것만이 미덕이라고 강요하게 되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만 사면은 새로운 옷을 생산할 수 없고, 그러면 또 그 유통구조나 아니면 생산 구조가 잘 이렇게 굴러가지 않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 패션 쪽이 지금 몇 년째 제가 알기로는 불황이거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은근히 도산한 업체도 많고,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워낙 저가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렇게 일자리 자체가 그렇게 퀄리티 높은 일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급여가 이렇게 높게 창출되거나 그럴 수 있는 시장 구조는 아니더라고요.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는데 또 이 작가님처럼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럼 어쩌자는 거냐? 그러니까 참 그래서 그러면 애초에 그 패션 산업의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걸까?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방법 뭔가만 얘기한 게 아니고 동물 얘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잖아요. 친환경 소재도 요즘 나오고 있고 네. 하지만 뭐 옷을 검소하게 입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패션 산업 문제가 정답이 있었으면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을 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들을 통틀어서 듣고 자기가 판단해서 행동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거를 알고 행동하느냐 모르고 행동하느냐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어쨌든 네버엔딩 스토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맞아요. 하려고 하는데 뭐 자신만의 그런 패션 철학이 다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그 방금 이 작가님 짚은 대로 패션 산업을 생각해 본다면 또 거기 종사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새로운 뭔가 구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쪽 산업에도 전반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 어차피 결론이 딱 정답이 이렇게 확실한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에코 패션 운동이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뭔가 좀 지구와 그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쪽으로 결론이 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쪽으로 포커싱이 잡혀서 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패션 산업의 트렌드 변화도 같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우리만의 바람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그래요. 양세병님이 준비하신 시사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많이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요방송이 방송하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예전에 정청래 컷오프처럼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방송하다 보면 그날 좀 이게 막 뜻대로 안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은 막 진짜 화장실 갔다 와서 그냥 나온 느낌 막 그렇게 됐을 때 그래도 그렇게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때문에 힘이 많이 나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 과분한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게 저는 방송하면서 제 최대 자산이 형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뭔가 내 목소리를 한번 내보고 싶었기 때문에 시작했던 일인데 그걸 통해서 저는 많은 걸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잃은 건 머리털밖에 없어요. 더 잃으신 거 슬퍼. 아니 괜찮아. 머리털 다 뽑혀도 돼. 나는 그만큼 많이 얻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소외돼 있는 분들에 대한 목소리도 많이 좀 대변을 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새날의 모토대로 그 약자에게 마이크를 주는 그런 새날의 모토가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100회 정도 되니까 좀 감개무량합니다. 저는 솔직히. 저 100회 기념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저번에 계속해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개표상황표 검증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그거 이제 소스코드를 공개를 했어요. 완성을 못 해가지고 네. 좀 찝찝하긴 하지만은 네. 나중에 누군가가 쓰게 그런 게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맘대로 가져다가 완성해서 쓰실 수 있게 네. 열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GitHub이라고 그 서비스에서 CBLOCR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 소스 코드가 나오니까 네, 많이 언젠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요. 100회 얘기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 치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다음 주에는 100일인데 100일에는 2001년 얘기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2001년에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네. 뭐 제가 초등학교 입학했어요. 난 2학년이었어. 그래? 난 상병 됐어. 난 군대 실세가 됐어. 예, 그래요. 우리도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소리 없이 요란하게 떠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어김없이 세 분 자리하셨습니다. 양세병님. 안녕하세요. 송병우님. 안녕하세요. 되게 고마워요. 댓글 달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거 고마운데 송병훈이 아니라 송병우. 우병우 할 때 병우.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본명을 쓰니까 어렵나 봐요. 저희 다 막 새벽이고 작가고 이런데. 네. 그 차라리 그러면은 하나 만들까요? 그냥 우병우로 하시는 거죠. 활동을. 너무 괜찮다. 너무 아무도 재밌다. 안 까먹을 텐데. 아니 그게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 할 소리예요? 왜 그럼 난 전두환으로 하지? 우병우가 경멸하는 눈으로 지금 이 차를 좀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우리 송병우님. 예, 그리고 이 작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요방송이 드디어 100화입니다. 100화. 와. 100화. 100회 한 2년 가까운 시간을 달려왔는데 100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또 커플들 생일 100일 뭐 그런 것도 있고 100일 기도
뭐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수능 100일 전 뭐 이런 맞아. 거. 네. 100일에 대해서 남다른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회니까 100회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 방송 지금 초창기부터 한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현재 네. 소요 1화부터 했던 사람이 중간에 패널분들이 다들 개인 사정과 더불어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다 그만두시고 다들 이제 새로 중간중간에 들어오셨고 제일 오래되신 분이 이 작가님이시네요. 네. 그다음에 송병호님, 그다음에 양세병님 이렇게 멤버들이 또 갖춰져서 넷이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첫 회 때 방송했었던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어제 집에 있는데 제가 원래 팟캐스트를 혼자서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준비하던 게 있었어요. 네. 혼자서라도 좀 해보고 싶다. 왜냐면은 사는 게 너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내 목소리 한번 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누가 들어주지도 않을 것 같고 뭐 인기를 끌 그런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수많은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제 목소리 공감해 주실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혼자 녹음기 뭐 이런 거 알아봤었어요. 그래가지고 장소까지 이렇게 물색을 했는데 새가 날아든다 제가 그때 당시에 애청자였었고 방송 듣는데 방송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을 모집하는 그런 그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원을 해서 이제 또 다른 한 분이랑 같이 해가지고 주간 팟캐스트라는 걸 했었어요. 푸른 나무님이랑 셋이서 나름 괜찮았었어요. 와, 타이밍이 좋았네요. 네, 너무 좀 괜찮았었고 재밌었고 방송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한 8회 했나? 8회? 한 10회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 기억나는 게 할 게 없는데 녹음실은 맨날 그 날짜에 왔었던 것 같아요. 열정이라는 게 보다는 할 게 없어. 항상 비워놨는데. 네, 그날 그 시간에 뭔가 해놓을 거를 만들어놨는데 안 하니까 시간도 비고 그리고 뭐 기웃기웃 대보고 싶고 다른 방송도 궁금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같은 날 녹음했었던 이제 커피 한 잔 팀. 거의 방송에 이제 이렇게 게스트로도 몇 번 참석하고 그리고 푸른나무님께서 계속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특별한 없으면 나오라고. 그래서 나와서 이제 방송 이런저런 또 푸른나무님이랑 또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좀 많은 도움이 됐던 시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로 방송을 기획할 거니까 사람을 모으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20대, 다 20, 저 혼자 30대. 지금처럼. 네, 방송이 이제 스타트했는데 그 전에 이제 기존에 하던 방송이랑 다르게 새로운 포맷의 방송이고 정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미천이 드러나더라고요. 안 되겠다 진짜. 공부를 해야겠다.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신문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사설 뭐 이런 것도 좀 찾아서 읽게 되고 했는데 저는 푸른나무님께서 쭉 진행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어느 갑자기 이제 진행자를 이제 저한테 해보라고 하시고 빠지셨죠. 그때부터 더 버벅댔던 것 같아요. 더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돌이켜보면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그 정청래 의원 공천 컷오프 됐을 때 그때 하도 이제 멘붕을 많이 당하셔서 녹음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날 그 이슈를 피하고 싶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게 너무 거대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공교롭게 그날 녹음이 우리 소유방송이었어요. 목요일로 기억하는데 메인 패널들 녹음하면은 거기서 언급하시겠지. 우리가 이 얘기를 해봐야 그렇게 공감도 못 끌어낼 것 같고 또 애청자분들의 만족도? 그걸 많이 못 미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푸른나무님께서 오늘 정청래 컷오프 얘기 꼭 하라고. 두둔. 네. 그래서 막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했어요. 했더니 이제 그날 새벽에 이제 댓글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컷오프 된 건 컷오프 된 건데 그거에 대한 분노 플러스 니들이 왜 그 얘기를 하느냐. 메인 패널들이 해달라 막 짜자자자 막 계속 뜨는 거예요. 새벽에 그 댓글 보는데 제가 그 전에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공황장애가 있었거든요. 그게 좀 치유된 줄 알았는데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심장 좀 부여잡고 막 이러고 와이프는 자는데 자꾸 컥컥대니까 져서 왜 저러나 막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지금은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심각했었어요. 그 부분은. 그러고 나서 뭐 많은 우여곡절 사건 뭐 그런 걸 견디면서 이제 또 지금 계시는 뭐 양세병님, 송병호님, 뭐 이 작가님 이렇게 오시면서 합류하면서 점점 더 튼튼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듭니다.
저는 숟가락만 얹은 느낌이지만 같이 누리고 싶네요, 이 기쁨을. 원래 그게 최고야. 그러니까요. 네. 저 그 힘들 때 없다가 좀 단단해지고 나서 들어와서 득을 좀 많이 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예전에 황정민 씨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럼요.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저 초반에 들어왔으면 저도 같이 막 우왕좌왕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네, 좋습니다. 초반에 들어왔으면 아마 훨씬 더 빨리 안정화됐겠죠. 정말. 그런데 뭐 양세병님 합류하신 뒤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 여성에 관한 이슈들을 많이 다뤄주시고 특히 또 학교 내에서 우리가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찾기 힘들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세계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이슈와 시사들을 가져오시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 처음부터 애청자로 맞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새날 전체적인 방송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소요 방송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굉장히 좀 특이한 시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어느 날부터 점점 이렇게 질이 좀 뭔가 붕 뜬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서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기회가 와서 정말로 바꾸게 돼서 제가 송병호님을 민중총궐기 2차 때 만났을 거예요 아마? 1차였었나? 2차. 네, 2차. 2차 때 우리 고깃집에서 뒤풀이 할 때 제 옆자리에 계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제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사람 참 괜찮더라고. 말수도 없고 그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차분하게 잘하는 것 같아서 진국인 느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패널을 새로 영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선뜻 어그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놀랐어요. 깜짝 놀라고. 그 전부터 생각을 하고 계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었네요. 예. 제가 맨 처음 시작한 멤버는 아니지만 거의 초반에 들어온 멤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버릇처럼 찾아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막, 여기서 한번 꺾어 이러고 제가 원래 되게 길친데 되게 무의식적으로 길을 찾아오고 있어요 요즘에는. 네, 이 작가님 기억나는 게 우리가 녹음하기 전에 예전엔 저녁 먹고 이렇게 녹음실로 오는데. 자꾸 길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뒤로 이렇게 물러나 있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게 기믹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글로 가면 안 된다고. 진짜 여기서 네, 그 본격적으로 그러고 나서 2000년도에 있는 이슈들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남북 교류가 엄청나게 활발해졌어요. 네. 네, 경제 협력부터 해서 이산 가족 찾기, 금강산 관광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그때 이제 현대에서 또 소떼 몰고 3차 소떼 이렇게 해가지고 소떼 몰고 또 방북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제일 괄목할 만한 게 2000년에 우리가 남북 단일팀을 구성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기억은 아니고 배운 기억은 그 깃발 기억나시죠? 그 파란색 바탕에. 예, 하얀색 바탕에 파란색 한반도 코리아기. 맞아요. 코리아기라고 해요. 이렇게 코리아기라는. 예, 그 코리아기에 보면은 울릉도, 제주도, 독도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맞아요. 그 깃발 아래 우리 영토를 상징하는 거라고 우리는 한민족이다. 그러면서 그걸 보는데 엄청 감격적인 거예요, 진짜. 이어서 대망의 코리아 대표단이 들어옵니다. 11만 8천 명의 관중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가 이제 시작될 겁니다. 한반도기를 앞세운 남북한 대표들, 동시 입장하는 남북 선수단, 남쪽의 농구 선수 정은순, 북쪽의 역도감독 박정철의 한반도기를 앞세운 북한 동시 입장이 역사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And the Olympic Committe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남북한의 하나가 되는 모습을 전 세계 60억의 과시를 하고 있는 남북한 11만 8천 관중들 많은 박수로 하나가 된 코리아를 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립박수를 아끼지 않는 11만 8천 전 세계 지구촌 가족들, 왼쪽 가슴에 선명한 한반도 마크에 박수를 아끼지 않는 사마란시 IOC 위원장을 비롯한 11만 8천 명 전 세계 지구촌 가족들입니다. 전 세계가 바로 이 순간 두 손을 맞잡은 코리아의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북이 하나가 된 이 순간 관중도 하나가 되고 있고 한 깃발 한 유니폼에 입장을 하고 있는 남북 대표 선수단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11만 8천 관중들입니다. 근데 17년 만에. 그랬죠.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도 남북의 물론 긴장 상황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긴장 상황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점차 그래도 나아지는 거 있잖아요. 뭐 주식 그래프처럼 올랐다 줄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가파르진 않지만 완만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는 그런 그래프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명박이 집권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남북 관계는 급냉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죠. 그쵸. 어렵게 쌓아놓은 모든 걸 한순간에 네, 다 작살냅니다. 네. 네,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뭐 박근혜 정부도 만만치 않게 뭐 어지럽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긴장 속에 있는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 문재인 정부의 숙제이긴 한데 통일에 대한 그런 초석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적폐청산을 하고 네. 하는 것들 있잖아요. 과거사를 재정비를 하잖아요. 네. 근데 과거사를 청산한다는 게 사실은 원래는 한민족이잖아요. 네. 네, 그때로 돌아간다는 의미도 있지 않나 싶어서 네. 네, 언젠간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2000년도에 있었던 가장 쇼킹했던 사건 오늘은 한 가지를 꼽아봤는데 그게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이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는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반드시 통일이 돼야 되는 거는 우리 민족의 자명한 숙제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예, 우리가 뭐 정부도 그렇지만 우리 민간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요. 오늘의 첫 번째 순서 2000년도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의 이슈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2012년 당시 군 사이버 사령부 요원을 확충하고 호남 출신을 배제하는 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무렵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공작 결과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사이버사의 정치 공작 활동에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공모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습니다. 핵심 피의자였던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했던 검찰은 김태호 당시 대외전략 비서관 등 사이버사와 관련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조사한 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여부까지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며 영장을 발부했던 법원이 두 사람을 잇따라 석방했습니다. 자신들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구속 적부심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청와대로부터 지시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예, 앞으로 수사에 계속 성실임할 겁니다. 법원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등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석방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이 두 사람의 석방 결정을 내림에 따라 수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전병헌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 관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결백과 그리고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강력하게 투쟁하고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현직 수석에 대한 구속 수사를 추진한 검찰로서는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 수사를 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만들어진 울릉도 지열발전 관련 보고서입니다. 지열발전 탐사를 위해 깊이 600m에서 1km의 시추공 4개를 설치한 것으로 나옵니다. 보고서는 지열발전에 따른 유발지진 모니터링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규모 3.0에서 4.0까지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을 확인하는 게 모니터링의 핵심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발 지진에 따른 인근 주민의 불쾌감 예방을 위해서도 이런 감시는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2012년 울릉군은 포항 지열발전소를 만든 업체 넥스지오와 탐사를 실시했고 2014년엔 특수목적법인을 세웠습니다. 2020년까지 울릉도에 지열발전소 등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유발지진 등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지만 실무자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진 유발 가능성에 대한 탐사가 어느 정도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문건을 본 적은 없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2012년 안전 매뉴얼을 만든 것과 달리 산업부는 국내 지열발전소는 소규모 연구개발 단계라며 아직 별다른 가이드라인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소요 방송 출연자들의 평균 연령은 26세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의도로 기획된 방송입니다. 소리 없이 요란한 방송. 새날 소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딱 봐도 우회전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생각해도 우회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 골목길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쟤 어디 가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심각하다. 네, 길치 인증하시고. 네, 뭐 그냥 뭐 이건 뭐 웃으라고 한 얘기고요. 아무튼. 네, 제가 요즘에 뭘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것저것. 근데 만들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막 구슬 같은 것도 아무리 예뻐도 뭐랑 어울리는지는 진짜 껴봐야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모양이 갖춰져 가는 걸 느끼는데, 방송도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네. 처음에는 뭐든지 다 어색하잖아요. 우리가 내는 목소리 자체를 애청자분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어색한 거거든요. 뭐야? 막 이런 거지 있잖아요. 뭐야? 막 이러면서 한번 지켜보면서 평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요 초창기에는 그런 비난의 화살이 지금도 없진 않지만 난 그런 거 괜찮아, 좋아. 그랬지만 이제 점점 익숙해지시니까 또 많은 사랑과 하트를 눌러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근데 최근에 그 다른 팟캐스트에 청년들이 하는 팟캐스트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청년 팟캐스트만 골라서 들어봤거든요. 왜냐면은 어떤 또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을 넓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나름 응원도 하고 뭐 오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년들이 내는 목소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했는데 조기 종영하는 걸 보고 이렇게 끌어가는 게 많이 쉽지가 않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고 근데 대신 소요 같은 경우는 뭐 푸른나무님께서 전폭적으로 좀 자유방임 그냥 너네는 니네들 방목 풀어놓으면 알아서 풀 뜯어먹고 잘 살겠지 뭐 이런 그 터치를 많이 안 하셨던 부분도 많이 컸었던 것 같고 그리고 편집을 좀 제가 초반부터 많이 배우면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누구를 만나서 뭘 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토양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럭무럭 쑥쑥 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100회를 맞이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결국은 애청자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새날 소요방송 100회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느덧 정식 코너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100회죠. 2000년도에 있었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0년도를 나름 의미 있게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2000년도 초반에 군대를 갔어요. 아이고. 이등병의 편지 들으면서. 슬퍼. 진짜 논산에 딱 들어왔는데 제가 전날 술을 많이 먹었거든요. 부모님이랑 가는데 덜컹했는데 눈 떴더니 뭐 호국의 요람 육군 훈련소 딱 써있는데 마음이 진짜 완전 우울해지더라고요. 빡빡머리도 막 돌아다니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등심이란 걸 사주셨거든요. 와. 한 점 먹었어요. 한 점. 한 점? 먹었어요. 속이 안 좋아. 속에 입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도살장 끌려가듯이 해서 군대에 들어갔죠. 하여튼. 나름대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2000년도 하면 기억나는 게 군대에서도 그랬지만 일종의 해빙 무드? 해빙기 진짜 그게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6.15 남북 공동 선언을 단연컨대 2000년도에 있었던 제일 핫한 이슈로 선택을 했습니다. 최초로 이루어진 그 정상회담이었기도 했고. 그 아주 초반에 제가 딱 그 보면서 생각났던 게 이게 한국사 문제에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현대사에서 이거 많이 나오나 봐요? 네, 그렇죠. 이게 분단 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비교를 제 스스로는 했던 게 그 74. 맞아요. 그 박정희 때 72년도인가요? 그게 74년도인가요? 이후락이랑 뭐 했었죠. 72년도에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뭐 자주평화, 뭐 민족 대단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뭔가 그 무슨 밀양 맺듯이 해가지고 너 뭐 우리식 민주주의 이러면서 그런 걸로 뭔가 독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였었다면 이번에 그 6.15 공동선언 당시에는 이제 조금 추상적이더라도 이렇게 하면 통일이 될 수 있겠다라는 발판을 처음 마련했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